강연을 오늘 맡게 된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남성현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차세대 융합과학 기술원에서 이런 융합문화 콘서트라는 이런 좋은 기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저는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지구환경과학부 소속인데요. 저희 지구환경과학부에는 저는 이제 그 중에서도 해양을 대상으로 연구하고 교육하기 때문에 해양과학자로 분류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해양학자, 해양과학자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저희 지구환경과학부 저처럼 그 해양을 대상으로 하시는 그런 해양과학자도 계시고 하늘, 그러니까 대기과학자, 그다음에 땅, 지질과학자 이런 분들도 또 계십니다. 그래서 하늘, 땅, 바다, 우리 지구를 구성하는 지구 환경에 대해서 다루고 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오늘 저는 이제 해양과학자니까 해양과학 이야기를 주로 드릴 건데요. 근데 이제 전공으로 우리 해양에 있는 바닷물의 움직임이 유체역학적으로 어떻고 막 이런 전공 이야기를 하시면은 재미가 없으실 거기 때문에 융합문화 콘서트를 위해서 좀 더 융합적으로 좀 인문학적인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기 위해서 기후하고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기후. 그래서 기후와 해양과학인데 기후가 바다랑 무슨 관련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우리가 지금 기후 위기라고 그러잖아요. 기후는 더 이상 과학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후 위기 이런 식으로 아주 심각한 기후 변화 이야기를 하는데 기후 변화에 우리가 대처할 때 기후 변화를 완화시킨다거나 아니면 기후 변화에 적응을 한다거나 이렇게 대응을 할 때 이 바다를 모르고는 제대로 된 해법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바다가 기후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내용을 좀 소개를 드릴 거고요. 자, 바다에서 찾는 미래 이야기를 했다가 바다를 이렇게 제가 좀 찍찍 긁고 해양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바다 그러면 동해, 오츠크해, 베링해 이런 해가 들어가는 그런 대륙 주변에 있는 바다만 생각하기 쉬우시기 때문에 그런 바다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첫 화면 이미지에 보이시는 것처럼 구글어스 이미지죠. 저기에 보이는 것처럼 거대한 대양,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남빙양 이런 대양까지 포함하기 위해서 해양이라고 일부러 제목을 조금 더 수정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미지 보이시는 게 이제 구글어스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하늘 위로 쭉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서 36,000km 고도까지 올라가면 정지궤도 위성이라고 우리 한 자리에서 지구를 계속 내려다보고 있는 그런 위성들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안 올라가고 15,000km 이 정도 상공까지 올라가게 되면 지금 구글어스에서 보시는 저런 이미지가 보입니다. 근데 그게 보시다시피 태평양 한가운데 그쪽을 보는 건데 그냥 다 반구가 다 바다로 돼 있는 거예요. 구름 좀 걷어내고 보면 바다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바다가 굉장히 차지하는 부분이 크다 지구에서. 일단 면적으로만 봐도 지구 표면에 반 이상이 다 바다로 돼 있다. 그래서 이제 지구과학이 아니라 수구과학이나 해구과학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저 같은 해양과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물론 대기과학자, 지질과학자도 계시니까 지구환경과학부에 그러니까 지구가 바다로만 돼 있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만큼 바다가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이 면적만 넓은 게 아니라 우리가 사실 육상에 살고 있다 보니까 바다 생각 잘 안 하잖아요. 해양에 대해서 많이 잊고 사는데 그러다 보니까 해양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 한번 다시 되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좀 여기다 꼽아놓은 건데 이 면적만 넓은 게 아니라 깊이도 아주 깊잖아요. 그래서 육상에 지금 평균 육상 해발 고도가 지금 한 0.84km 그러니까 한 해수면 위로 840m 정도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육상의 이런 대륙이 육상이 그죠? 높은 데는 물론 에베레스트산 같은 데는 8,000m 넘으니까 8km 이상도 올라와 있는데 평균적으로는 한 840m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해양의 평균 수심은 여기 3.8km라고 했잖아요. 3,800m 깊은 거예요. 평균적으로. 더 깊은 데는 막 10,000m 이상 이렇게 10km 이상 깊은 데도 있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렇게 깊이 들어가 있는 수심만 해도 육상 평균 해발 고도보다 몇 배나 더 깊다는 거죠. 그러니까 면적도 넓은데 깊이도 굉장히 깊으니까 여기에 담겨 있는 그 부피, 이 바닷물의 부피가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거기에 바닷물이 차 있으니까 지구상에 있는 물의 대부분 97%가 다 이 바닷물 형태로 지구에 있는 거죠. 대부분의 물이.
그래서 평균 수심도 평균 육상 해발 고도보다 몇 배나 더 깊고, 근데 거기 어마어마한 규모의 바다 속에 물만 있느냐? 그렇지 않고, 예, 여기에는 여러 가지 생물도 사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작은 식물성 플랑크톤, 이 플랑크톤들이 사는데 이 플랑크톤 중에서도 식물성 플랑크톤은 광합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광합성을 한다는 이야기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광합성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사실 이게 기후 위기를 만들었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인류가 이산화탄소 많이 배출해서 그 온실가스, 그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줄 수 있는 게 해양에 사는 작은 식물성 플랑크톤이고, 또 산소를 우리가 숨 쉬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산소를 공급해 주는 게 또 식물성 플랑크톤이라고. 근데 그 식물성 플랑크톤이 공급하는 산소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육상에 있는 모든 산림에서 공급하는 그 나무, 육상 식물들이 공급하는 산소보다도 더 많은 양의 산소를 이 바다에 있는 식물 플랑크톤들이 공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숨 쉬는데 필요한 산소의 절반 이상이 바다에서 온다. 그러니까 지구의 허파는 아마존이 아니고 해안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식물성 플랑크톤만 있는 게 아니죠. 그걸 잡아먹는 또 다른 작은 생물들이 있고, 그걸 더 잡아먹는 또 큰 생물들도 있고, 결국 그런 걸 다 우리 또 인간이 잡아먹지 않습니까? 수산자원으로 활용하는 해양 생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단백질 공급의 20% 정도는 우리가 바다에서부터 얻고 있고, 또 지구상 생명체, 생물 종으로 따지면은 생물종의 절반 이상이 또 해양종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많고요. 생물이 사는 서식지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서식지가 이 해양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7번이 가장 중요한데, 여기 기후에 반응하고 또 심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기후 조절자. 기후 조절자가 바로 이 해양이다. 그래서 오늘 주로 기후 얘기를 드릴 건데, 이 해양의 여러 가지 역할 중에서도 이 기후를 조절하는 역할,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상에 살지만 해양하고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닷속에서 벌어지는 일이 우리하고 무관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기후를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것이 해양이다 하는 것이고요. 자, 기후 이야기를 이제 드리려면 노벨상 얘기부터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노벨 평화상 2007년에 노벨 평화상 받으신 분이 여기 그 엘 고어라는 여기 가운데 사진에 있는 이분이죠. 아마 아실 거예요. 이 엘 고어 이분은 뭐 워낙 유명하시기 때문에 전 미국 부통령이셨고 지금은 환경운동가신 것 같아요. 근데 엘 고어 전 미국 부통령과 그 IPCC 과학자들, IPCC는 우리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라고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과학자들이 자발적으로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해서 연구 결과들을 이렇게 모아서 각국의 정책 결정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이런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간을 해오고 있는 그런 곳인데, 4차 평가 보고서, 2007년에 발간한 이 4차 평가 보고서에 참여한 과학자들과 한 40여 명 됩니다. 그 과학자들과 엘 고어가 공동으로 2007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됐어요. 거기 이제 과학자들 중에는 그러니까 지구 과학자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서 해양학자들도 포함이 된다. 그러니까 바다가 기후랑 관련이 있으니까 여기 해양 과학자들이 이 기후 변화 평가 보고서에 참여를 했겠죠. 거기에 있는 내용 중에서 이제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여기 가지고 온 건데요. 복사 강제력 그랬는데 태양으로부터 들어오는 열 에너지, 지구에서 우주로 빠져나가는 열 에너지 이런 것들 우리 복사 에너지라고 그러는데 이 복사 에너지에 대한 수치를 좀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여기 온실가스 에어로졸 그래놨는데 이거는 우리 인간이 배출한 거죠. 인위적으로. 인간 활동 때문에 온실가스도 배출하고 에어로졸, 미세먼지 같은 것도 이런 것도 배출하고 그런 효과를 말하는 것이고, 자연변동은 이제 인간 활동과 무관하게 자연적으로 변한 부분, 그게 이제 있고, 결과적으로 여기 지금 제일 아래에 있는 거는 실제 관측된 건데 그게 빨간색으로 오른쪽으로 돼 있으면 지구 온난화를 만들었다는 거고, 파란색으로 왼쪽으로 돼 있으면 이제 지구 냉각화, 지구가 오히려 지구 평균 온도가 떨어진다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실제 관측되는 게 빨간색이죠.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죠. 지구 평균 온도가 2007년 보고서를 발간할 때에도 지구 평균 온도가 이미 올라가고 있었으니까 지구 평균 온도 이만큼 올라갔다. 근데 그것에 영향을 미친 것들이 이제 이 온실가스, 에어로졸, 자연 변동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서 보시면 온실가스도 여러 개가 있죠. 이산화탄소부터 뭐 여러 개 있는데 메탄이나 이산화탄소나 이런 것들이 다 빨간색이에요. 그러니까 온실가스 때문에 이 지구 온난화가 많이 되는 거고, 에어로졸은 반대로 파란색이죠. 그러니까 에어로졸 미세먼지 농도 높아지고 이러면 태양 복사 에너지 들어오는 걸 막기 때문에
태양빛을 막잖아요. 차단해 주니까. 그러면 지구 냉각화를 만듭니다. 지구 온난화가 아니라 얘네는 지구 냉각화를 시키는 영향이 있는데 에어로졸 배출 때문에 지구 냉각화가 되는 이런 효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지구 온난화가 된 거는 온실가스를 그거보다 더 많이 배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온실가스 효과가 더 지금 크니까 그래서 지구 온난화가 되고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자연 변동은 이거 아주 작아요. 미비하죠. 그러니까 뭐 태양의 어떤 흑점 활동이라든가 이 뭐 화산이 폭발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자연 활동 자연적으로도 인간 활동하고 무관하게 기후가 바뀔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굉장히 작고 대부분은 온실가스, 에어로졸 이런 인간 활동 때문에 이런 복사 강제력 지금의 그 온난화가 만들어졌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고서에서 2007년 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거였습니다. 인간 활동이 원인이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지구 온난화 이런 기후 변화의 원인이 인간 활동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2007년 IPCC 보고서부터. 그게 이제 점점 더 그 후에도 많은 과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하면서 점점 더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이제는 정말 인간이 주범이다 하는 거를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과학적 증거가 제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만 해도 이게 기후변화가 인간 때문이냐 아니면 원래 자연적으로 옛날부터 기후 변해 왔으니까 그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던 시절도 있지만 이제는 그런 시절이 아니고 지금 4차 보고서가 아니라 이제 5차 보고서, 6차 보고서 이런 게 나오면서 더 확실한 인간 활동 때문이 거의 확실하다 하는 정도까지 많은 증거가 제시가 됐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작년에는 노벨 평화상이 아니라 노벨 물리학상도 이 지구과학 하신 분들이 받으시게 됐어요. 그게 이제 노벨 물리학상을 그동안 순수하게 물리학 하신 분들한테 수여를 해왔는데 작년에 갑자기 이 슈크로 마나베, 뭐 클라우스 하셀만 이런 분들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으시게 됐는데 이분들은 이제 기상학자, 해양학자 이런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기후 변화를 연구하셨던 그런 분들이죠. 그러니까 아주 오래 전부터 기후를 모델링해서 미래의 기후가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기후 모델을 초창기에 만드신 그런 분들인데 그래서 그 공로로 이제 노벨 물리학상도 지구과학자들에게 수여할 정도로 이 기후변화 문제가 그만큼 중요한 문제가 됐다는 거죠. 우리 인류에게.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그래프는 뭐냐면 검정색으로 표시한 게 실제 관측된 지구 평균 온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한 1970년대, 뭐 80년대 이때가 이제 이후로 지구 온난화, 지구 평균 온도가 이렇게 증가한 것들이 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검정색은 실제로 관측된 실제로 이제 지금도 보면은 지구상에 한 8,000군데 넘는 곳에서 기온도 측정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런 것들 가지고 또 인공위성으로도 측정하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지구 평균 온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과거로부터 산업혁명 이후에 급격하게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검정색이 실제 관측된 거고 이거를 이제 이분들이 하셨던 그 당시 기후 모델 이런 걸로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재현을 해볼 수 있죠. 과거 기후를. 그래서 재현한 것이 이제 파란색과 주황색입니다. 근데 파란색은 아까 말씀드린 자연적인 요인, 화산 폭발 같은 그런 자연적인 요인만 가지고 만든 거고, 주황색은 자연적 요인에다가 인위적인 요인,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화 이후에 화석연료 많이 배출하면서 탄소 배출, 이런 온실가스 많이 배출한 그 효과를 고려해서 같이 모델링을 한 거죠. 그래서 주황색으로 했을 때는 관측된 것처럼 지구 평균 온도가 막 증가하죠.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가 그대로 재현이 됩니다. 주황색으로. 인간 활동을 고려하면 재현이 되는데 파란색, 이 자연 활동, 자연적인 변화만 가지고 모델링을 했을 때는 지금 이 지구 온난화가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자연적인 요인으로 우리 인간이 이산화탄소 배출 많이 하고 산업화 이후에 이런 활동을 하지 않았으면 지구 온난화 생기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인 활동 때문에 이 지구 온난화 생겼다는 증거를 여기서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저런 공로로 이분들이 노벨 물리학상도 받으시게 됐어요. 이제 뭐 과학자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저런 2000년대 들어오면서 과학자들이 오래 전부터 이 지구 온난화, 이 인위적인 인간 활동 때문에 생긴 기후 변화 문제 경고를 해왔는데 이 오랜 과학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각국 정부라든가 우리 사회에서 이제 기후 변화 심각하니까 이제 탄소 줄이고 이제 뭐 사회를 완전히 바꿔야 되겠네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사실. 그동안 그렇게 안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죠. 지구 온난화 이런 기후 변화 문제가 점점 더 악화돼서 이제는 기후 위기라고 부르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기후 위기라고 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심각하니까 기후 위기라고 하는 건데 심각할 뿐만 아니라 이제 시급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정말 이제 여기 우리가 이제 멸종을 고려해야 될 정도로 인류의 멸종까지 고려해야 될 정도로 너무 시급한 이제 정말 막다른 골목까지 도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후 비상이라는 표현까지 해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 사람들이 했지만 특히 여기 사진에 있는 이 그레타 툰베리 그 기성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한 거고 여기 뭐 써 있죠. Climate change is worse than homework. 기후 변화가 숙제보다 더 나쁘다. 이거는 그냥 애교로 봐줄 수 있는데 Don't be a fossil fool. 뭐 Why should we go to school when you only listen to the educated? 그랬는데 우리가 왜 학교에 가야 됩니까? 당신들이 the educated 그 공부한 사람, 그러니까 과학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질 않는데 왜 우리가 학교에 가야 됩니까? 우리 학교 가서 교육을 받아봐야 뭐합니까? 교육 받은 사람들이 이대로 가면 인류가 위험하다, 기후변화 심각하다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귀 기울이지도 않는데 우리가 학교를 왜 가야 됩니까? 그리고 이 친구가 등교 거부하면서 금요일마다 학교 안 가고 막 기후 파업 같은 거죠. 예, 학교를 안 가면서 이 문제를 자꾸 제기를 하고 여기에 자꾸 많은 사람들이 동조를 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심각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목소리가 커졌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기후가 정말 이제는 시급하구나, 기후 비상이구나 하는 것에 공감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이런 상황도 되고 이게 정말 오랜 과학자들의 경고, 기후 변화가 심각해지다 보면 감염병 충격도 더 심해진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단 말이죠. 오래전부터 그런 것들이 현실화되고 하는 것들이 보이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기후 위기를 피부로 느끼게 됐어요. 여러 가지 기상이변을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각국 정부들이 다 협의를 했죠. 같이 탄소 정말 줄이자. 선진국뿐 아니라 개도국도 이제는 탄소 정말 줄여야 되고 급격하게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으로 산업화 이후에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하다가는 인류의 공멸로 간다. 이런 위기의식의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대전환이 지금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ESG라고 하죠. ESG의 E는 환경, environment, S는 society, social, 사회를 말하고 G, governance, 지배구조. 그래서 기업들도 이제 ESG 안 하면 못 살아남는다 그래서 ESG가 경영계에서도 화두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간 기업들도 이 환경 생각 안 하고는 기업 존립이 안 됩니다. 투자도 못 받고 제품 팔리지도 않고 이제 환경 생각 안 하는 기업들 살아남기 힘들게 되는 시대라 이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지구 환경에 신경을 써야만 기업들도 살아남고 개인도 그렇게 해야 되고 이제 정부도 그렇게 하고 전 세계가 지금 기후 위기 대응으로 완전히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럼 기후 위기 왜 생겼는가? 그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대처를 하니까. 그래서 원인부터 생각해 봤을 때 이게 다 과학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지구 온난화 왜 생겼냐? 온실효과로 설명하잖아요. 온실효과. 우리 그 비닐하우스나 이런 데 안에 있으면 더운 것처럼 태양 복사에너지는 들어오는데 들어온 복사에너지가 우주로 지구에서 다시 빠져나갈 땐 지구 복사에너지로 나가죠. 근데 빠져나갈 때는 대기 중에 있는 온실가스, 온실기체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라든가 메탄이나 이런 온실가스들 때문에 다 안 빠져나가고 일부는 되돌아온다. 그래서 이제 지구가 따뜻하다. 그 온실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구가 지금 온화한 이런 기후가 된 거고 온실효과가 없었으면 지구의 대기에 그 온실가스 이런 거 없었으면 지구에 인류가 살 수 없는 그런 아주 차가운 지구입니다. 기후 조건이. 근데 이제 다행히 온실가스가 있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온화한 지구가 됐는데 문제는 우리가 산업화 이후에 이산화탄소 같은 이 탄소를 많이 배출하니까 온실가스 농도가 자꾸 높아져요. 그 높아지니까 온실효과가 점점 강화되잖아요. 그러면 우주로 빠져나가는 양은 줄어들고 지구로 되돌아오는 양은 자꾸 늘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면 지구가 열에너지가 자꾸 축적이 되니까 온도가 자꾸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지구온난화죠. 그래서 온실효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럼 실제로 이 대기 중에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걸 알려면은 이제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학이죠. 이제 측정을 하는데 아까 구글 얼스 이미지의 그 태평양 부분 보여드렸는데 가운데 하와이가 있었어요. 하와이. 아주 조그만 섬이잖아요. 태평양 그 한가운데 있는 그 하와이. 그 섬에 마우나로아라는 곳에 관측소를 세웠습니다. 그 스크립스 해양연구소의 그 유명한 찰스 데이빗 킬링이라는 그 박사님이 1950년대, 1958년도에 하와이 마우나로아 관측소에다가 이 타워를 세워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를 정밀하게 측정하기 시작해요. 1958년부터 측정을 했는데
그냥 한 번 측정하고 만 게 아니고 그때부터 연속적으로 계속 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계속 측정을 합니다. 언제까지? 지금까지도. 근데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사실 2000년대 중반 돼서 찰스 데이비 킬링 박사님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후에도 이분이 랄프 킬링이라는 또 다른 킬링 박사님이죠. 예, 사실은 이 찰스 데이비 킬링 박사님하고 랄프 킬링 박사님하고는 부자 관계, 예, 아들이에요, 아들. 예, 이 아들 킬링 박사님이 대를 이어서 이분은 살아 계시고 제가 스크립스 연구소에 근무할 때도 만나보기도 했었어요. 이분 그 랄프 킬링 박사님이 대를 이어서 지금까지도 계속 이산화탄소 농도 마우나로아를 포함한 여러 전지구적인 그 관측소에서 측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는 195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재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측정한 결과가 여기 1958년도에는 310에서 320 ppm 사이였는데 그 정도 수준으로 그러니까 310에서 320 ppm. ppm이라는 거는 파트 퍼 밀리언이기 때문에 100만 중에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양이에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라는 건 굉장히 작은 양이 있는데 아주 정밀하게 측정을 해야만 알 수가 있는 거죠. 측정을 해보니까 310에서 320 ppm 사이였어요. 근데 이게 계속 증가하죠. 그 이후로 계속 측정을 해보면 계속 증가해요. 이렇게 좀 톱니바퀴 같이 오르내리는 게 있는 거는 1년에 한 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겁니다. 이 연주기, 계절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계절 변화를 감안하고 봤을 때 장기적으로 이 추세가 우상향으로 갑니다. 주식하시는 분들 이런 거 우상향 좋아하시는데, 예, 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는 우상향이 좋은 게 아니죠. 예, 근데 이게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계속 증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증가해서 좀 최근에는 어디까지 와 있냐? 417.88 ppm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310 몇 ppm에서 지금 410 몇 ppm까지 한 100 ppm 정도가 올라간 거예요. 1958년부터 지금까지 63년 만에. 그러니까 과거 63년 동안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한 100 ppm 정도 올라갔다. 아주 작은 양인데 그거 올라간 게 지금의 우리가 인류의 멸종을 걱정해야 될 정도까지 아주 심각한 기후 위기를 가져왔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니 뭐 100 ppm 올라간 게 이게 지금 쭉 올라갔잖아요.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올라갔는데 이 올라간 이 곡선은 우리가 그래서 킬링 곡선이라고 불러요. 예, 그 찰스 데이빗 킬링과 랄프 킬링, 그 킬링 부자가 발견한 곡선이잖아요. 그래서 킬링 곡선이 우리를 킬하는 정말 킬링 곡선이 될 것인지, 예, 이 걱정들을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 정도 100 ppm 정도 올라간 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조금 더 긴 기간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긴 기간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958년 전에는 이분 전에는 아무도 이산화탄소 농도 측정을 안 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남극 가서 이렇게 남극 빙하를 뚫어가지고 거기 얼음 이런 빙하 코어라 그러죠. 빙하를 뚫어가지고 그 시료를 가지고 저 깊은 데 있는 얼음에 들어있는 이산화탄소 농도 이런 거를 측정을 해보면 아주 오래전에 몇십만 년 전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어땠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과학자들이 그런 걸 하는데 고기후학 하는 분들이 그런 걸 하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금 더 긴 기간으로 이산화탄소 농도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이제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1700년 이후에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인데 1700년 이후 쭉 이렇게 오다가 이제 1958년 이후는 다시 그 킬링 곡선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1700년대 보면은 250에서 300 ppm 사이였어요. 네, 250에서 300 ppm 사이 수준을 유지를 하다가 이게 이제 산업화 이후에 19세기, 20세기 되면서 점점점 올라가더니 20세기, 21세기 되면서 더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런 걸 보실 수가 있거든요. 조금 더 길게 볼 수 있습니다. 더 길게 보면은 요거는 2000년 동안, 과거 2000년 이상이죠. 2022년 동안에 이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냐면 1958년 이전은 빙하 코어 자료를 가지고 재현을 한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봤더니 기원 전은 빼고 기원 후부터 봤더니 기원 후부터 거의 2000년 동안 250에서 300 ppm 사이를 계속 유지해 왔어요. 굉장히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다가 최근에 이렇게 갑자기 올라간 이 킬링 곡선이 아주 가파르게 최근에 와서 갑자기 급등한 거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오랜 기간 유지하던 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갑자기 올라간 거예요. 인간 활동하면서부터 그 산업화 이후에, 그죠? 갑자기 올린 거죠, 우리가.
더 길게 보겠습니다. 과거 80만 년. 예, 그러면은 이제 좀 변화가 보여요. 아주 오래 전부터. 이게 여기 800이라고 쓴 거 80만 년 전이고 500은 50만 년 전이고 이렇습니다. 보시면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과거에도 이런 변화가 있었어요. 있기는. 그래서 올라갔을 때가 이제 간빙기고 내려갔을 때가 빙하기고 빙하기, 간빙기 이런 변화들을 겪어왔죠. 그러면서 대기 중에 지구의 대기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자연 변동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200에서 250 ppm 사이에서 주로 움직였고 그러다가 최근에 한 250 ppm 이상으로 이렇게 있다가 산업화 이후에 갑자기 올라간 이 킬링 곡선은 여기에 그냥 수직적으로 급등한 그런 변화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위적인 인간 활동이 오랜 지구에서 못 보던 수준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만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보니까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거고요. 오랜 지구에서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던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위적으로. 그럼 무슨 문제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 올라가면 아까 온실 효과가 더 강화되니까 지구 온도 올라가잖아요. 이제 과거 온도도 우리가 그 나이테라든가 나무 산호 이런 것들 해저 퇴적물 이런 걸 가지고 좀 과거 온도를 오랜 기간 온도를 재현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온도는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이산화탄소 농도 파란색으로 해서 좀 과거 35만 년 동안 이렇게 어떻게 변해왔는지 같이 비교를 해보니까 두 개가 같이 움직여요. 즉 이산화탄소 농도 올라갔을 때 온도도 올라갔고 이산화탄소 농도 내려갔을 때 온도도 내려갔고 그래서 빙하기, 간빙기가 바뀌어 온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산화탄소 농도를 우리가 급등을 시켜놓은 상태예요. 그럼 온도가 아직은 안 변했지만 아직은 그렇게 남극 온도니까 남극 빙하코어에서 추정한 거니까 남극 온도는 그렇게 안 변했지만 머지않아 남극 온도도 어떻게 바뀔지 우리가 예상이 되는 것이죠. 그럼 실제로 지구 평균 온도 좀 더 이제 최근 우리가 측정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왜 이산화탄소 배출을 많이 했으니까 지금 아래쪽 그래프는 인류가 대기 중으로 이렇게 방출을 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갖다가 총량으로 나타낸 건데 오랜 기간 0으로 유지되다가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에 19세기, 20세기가 되면서부터 증가하기 시작해서 21세기 되면 이렇게 급등을 하는 그런 변화를 보입니다. 그게 고스란히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 아까 우리가 봤던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최근에 와서 급등한 여기에 반영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이산화탄소 농도가 그러면 최근에 산업혁명 이후에 갑자기 올라갔는데 그 결과가 뭐냐? 지구 평균 온도 올라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온실 효과 때문에. 그거를 여기 지구 평균 온도 그래프인데 요 아래쪽에 좀 연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1800 아마 80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과거 140년 동안의 온도, 지구 평균 온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구 평균 온도가 1880년도일 때는 좀 낮았고 1950년도, 1960년도 이때를 기준으로 이때를 0이라고 하게 되면 과거 1880년도, 1900년도 이때는 한 0.2도 낮았었고 그다음 지금은 이때보다 한 0.8도 정도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합쳐서 과거 140년 동안 한 1도 정도가 올라간 겁니다. 지구 평균 온도에서. 그럼 또 1도 올라간 게 무슨 큰 온도냐 이러실 수가 있거든요. 1도. 1도라는 게 우리 지금 요새 일교차도 아주 크고 10도, 20도씩 막 온도가 바뀌고 뭐 그러는데 1도 올라간 것 때문에 무슨 인류의 위기를 이야기하나 뭐 이러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1도가 기상에서 1도가 아닙니다. 기후에서 1도예요. 기후. 그러니까 기상은 우리가 기상에서 1도는 작은 온도죠. 느끼지도 못하는 작은 온도인데 기후에서 1도는 굉장히 큰 온도라는 겁니다. 기후. 더군다나 지구 평균 온도예요. 지구 평균. 그러니까 북반구가 여름이면 남반구 겨울이고 북반구 겨울이면 남반구 여름이어서 지구 평균 하면은 온도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 왔는데 이 지구 평균 온도가 1도나 올라갔다는 거예요. 과거 140년 동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기상하고 기후하고 이게 좀 구별을 할 때 우리 사람의 그 기분을 갖다가 기상에다 비유하고 어떤 사람의 성품을 우리가 기후에 비유하는데 이 기분은 원래 시시각각 바뀌니까 기분이 바뀌는 걸 가지고 우리 뭐라고 안 하잖아요.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하니까. 근데 성품이 바뀌면 좀 그 사람 변했어. 그리고 좀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기상이 바뀌는 건 기상은 원래 날마다 변화무쌍한 거기 때문에 기상이 바뀌는 거 가지고 문제라고 안 합니다. 근데 기상이 아니라 기후가 바뀌면 이걸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성품이 바뀐 것처럼. 사람도 온도 체온 1도만 올라가도 어디 아프다 그러잖아요.
발열 의심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구도 평균 온도 1도 올라가면은 지구가 아픈 거라는 거죠. 그 진단을 바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40년대, 50년대보다 과거에 0.2도 낮았다가 지금은 한 0.8도 올라가서 과거 140년 동안 한 1도 정도가 올라갔다. 지구 평균 온도 1도. 근데 이거 1도도 좀 더 긴 기간으로 보게 되면은 아주 최근에 급등한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하키 스틱 그래프라 그러는데 마치 하키 그 모양처럼 이 하키 날처럼 최근에 와서 갑자기 올라갔잖아요. 빠르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과거 2000년 동안의 온도인데 오랜 기간 일정했어요. 일정하게 유지가 되다가 우리가 중세 온난기라고 부르는 시기도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유럽이나 그린란드 이런 데가 아주 따뜻했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 따뜻했었는데 지금보다도 온도가 그때는 높았지만 유럽 같은 곳은 높았지만 지구상의 다른 곳은 또 온도가 낮으니까 지구 평균 온도로는 그렇게 많이 높지 않았어요. 오히려 좀 낮았죠. 그런데 소빙학이라고 부르는 한 16세기, 17세기, 18세기 이 무렵에는 그래도 지구 평균 온도도 조금 낮아져요. 0.1도, 0.2도 정도 낮아졌어요. 소빙학이 우리도 조선시대 때 이때 보면은 온도가 지구 평균 온도가 전체적으로 조금 떨어집니다. 그랬는데 그래도 그게 뭐 100년, 200년에 뭐 0점 몇 도 떨어지는 그런 속도였지 산업화 이후에 지금처럼 100년 만에 1도 올라가는 이런 속도로 올라간 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구의 오랜 지구 역사에서 이 전례 없는 속도로 지구 평균 온도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위기를 걱정을 하는 거죠. 지구 평균 온도 지금 올라가는 속도로 보면은요, 과거보다 뭐 25배가 빨라졌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로 달리다가 갑자기 시속 2,500km로 막 급속도로 달리는 거예요. 그럼 시속 2,500km로 달리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위험하다 하는 이야기들을 과학자들이 오래전부터 해온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그럼 미래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이대로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뭐 탄소 줄이고 여러 노력을 해도 그 노력이 좀 미비하면 크게 못 바꿉니다. 그래서 미래 기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기후 모델로 미래 전망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 미래 기후를 예측한 결과가 이제 시나리오별로 다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미래 기후는 달라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지 그 시나리오를 몇 가지를 만들어 놓고 그 시나리오별로 이제 미래 기후가 어떻다 이렇게 예측을 과학자들이 한 거죠. 그래서 시나리오를 여러 가지로 뽑는데 이 탄소 배출이 여기 지금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2040년, 50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2040, 50년경 됐을 때 이산화탄소 농도를 거의 0으로 떨어뜨리는 소위 우리가 탄소 중립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배출하는 탄소만큼 다른 데 흡수해서 하여튼 내수로는 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효과를 만들겠다. 그게 탄소 중립인데 2050년 무렵에 탄소 중립이 되도록 인류 전체가 탄소 중립에 도달하도록 만드는 이런 탄소 배출 시나리오가 있고 파란색 같은 색이 이제 좋은 시나리오죠. 탄소를 빠르게 줄여서 탄소 배출, 탄소 중립을 만들고 2050, 60년경에 그 후로는 2100년까지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게 그러니까 탄소가 오히려 흡수하는 양이 더 많은 거죠. 배출하는 양보다. 그런 상태로 만들겠다는 시나리오가 파란색 시나리오들이고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나타낸 시나리오들은 그렇게 빨리 안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막 이렇게 살다가 오히려 지금보다도 더 늘어나거나 탄소 배출을 더 많이 하거나 하다가 2080년 지나서 그때부터 조금씩 탄소 배출 줄이지만 탄소 중립하고는 요원한 이런 그 배드 시나리오죠. 그러니까 빨간색은 배드 시나리오, 파란색은 굿 시나리오. 그렇게 이제 시나리오가 나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미래 지구 평균 온도 어떻게 될지 지금 여기 검정색으로 된 거는 1950년부터 2010년대 중반 2020년까지 현재 여기까지 1도 정도 올라와 있는 거고 그 후로 미래에 얼만큼 더 올라갈지 그 2100년까지 2100년이 되면 얼마 정도 온도가 될지는 시나리오에 따라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2100년 온도가 여기 제가 빨간색 점선으로 가로선을 두껍게 그려놨어요. 그래서 1.5도에다가도 표시해놓고 점선으로 1.5도, 실선으로 한 건 2도. 1.5도는 점선, 2도는 실선인데 아까 좋은 시나리오, 탄소 막 줄여가지고 2050년, 60년경에 탄소 중립 도달하는 그 시나리오로 가면 여기 점선은 살짝 넘지만 그래도 실선까지는 안 넘죠. 즉 2도 아래로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구 평균 온도가 1.5도 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지만 2도까지는 도달하지 않고 2100년이 돼도 2도 아래에서 유지가 되는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좋은 시나리오. 근데 아까 빨간색 배드 시나리오는 이거 뭐 2050년경이면은 2도도 넘어가요. 그래서 3도, 4도, 5도까지도 막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구 평균 온도 막 5도 이렇게 올라가도 되느냐? 안 돼요. 그렇게 되면은 그 전에 이미 인류가 큰 문제가 생깁니다. 살 수 없는 곳이 돼버려요, 지구가. 네,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우리가 저 티핑 포인트라 그러는데 특이점이라 그러죠. 얼마 이상 넘어가면 마치 물이 99도일 때까지 변화가 없다가 100도가 되면 갑자기 막 끓잖아요. 그런 식으로 조금씩 변하다가 어느 특정 포인트, 티핑 포인트에 딱 도달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돌이킬 수 없는 급격한 변화가 생겨버립니다. 그 기후변화도 그런 티핑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이제 과학자들이 1.5도, 2도 이 사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안 넘도록 관리를 해야 되죠. 그걸 넘으면 지구가 지금 여기 이제 어떤 골짜기들이 있죠. 지구가 그동안 빙하기, 간빙기 이런 골짜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온도가 올라갔다가 오른쪽은 온도가 높은 거고 왼쪽은 온도가 낮은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빙하기, 간빙기 변하면서 오다가 최근에 와서는 이게 이 범위를 벗어났다 그랬잖아요. 벗어나서 이쪽으로 오고 있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흘러가다가는 새로운 골짜기, 아주 깊은 골짜기가 있어요. 이쪽에 들어가 버리면 다시는 이쪽으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이쪽 골짜기로 계속 가고 있죠. 그 전에 다시 이쪽으로 되돌아와야 되는데 이 돌이킬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를 넘어가는 이 경계가 티핑 포인트. 그게 1.5도에서 2도 사이라고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을 넘어가 버리면 그 다음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탄소를 빠르게 줄여야 되는 이 굿 시나리오로 빨리 바꿔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도 2040년, 50년경에 1.5도씨 상승은 피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산화탄소가 한번 배출해 놓으면 이게 오래 대기 중에 오래 머밀기 때문에 바로 줄인다고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2100년에는 극명한 미래가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극명하게 다른 미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가 분명한 것이죠. 좋은 시나리오 쪽으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구 온난화로 열 에너지가 지구에 흡수된다 그랬는데 그 흡수된 에너지가 다 어디로 가느냐? 대부분은 90% 이상이 다 해양에 흡수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대기, 뭐 대륙, 육상의 빙하, 바다의 빙하, 뭐 그린란드 남극에 있는 빙상 이런 데 흡수되는 거 다 합쳐도 10%가 안 돼요. 열 에너지의 90% 이상이 해양에 흡수되기 때문에 해양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구 온난화로 증가된 열의 대부분은 해양에 흡수되는데 과거 40년 동안 1970년에서 2010년 과거 40년 동안 해양에 흡수된 열 에너지가 총 과학자들이 추산을 해보면 250 제타줄이 된대요. 250 제타줄. 이 제타줄이라는 단위는 10의 21제곱줄인데 아주 큰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그냥 큰 숫자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감을 잡기 어려우시니까 제가 좀 다른 걸로 비유를 해놨어요. 그래서 2020년 한 해 동안 해양이 흡수한 열 에너지가 약 20제타줄인데 그 20제타줄이 어느 정도 에너지냐면 1초마다 원자폭탄 4개씩 폭발하는 정도의 에너지가 20제타줄이에요. 그러니까 1초, 2초 갈 때마다 원자폭탄, 히로시마에 투하됐던 그 원자폭탄 4개씩 터지는, 계속 4개씩 막 터지는 그 정도 에너지가 우리의 20제타줄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70억 넘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전자레인지 100개를 하루 종일 계속 틀어놓는 그 정도일 때 쓰는 에너지 양이 20제타줄입니다. 근데 과거 40년 동안 250제타줄을 흡수했기 때문에 해양이 너무 많은 열 에너지를 흡수해서 이 많은 해양 환경의 변화가 좀 생기고 있고 그게 우리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일단 대표적인 게 바닷물, 해수의 수온이 증가하죠. 원래 물은 비열이 높기 때문에 열을 많이 가해도 쉽게 온도가 올라가지 않아요. 공기보다 훨씬 비열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쉽게 온도 올라가지 않는데 그러니까 라면에 물 끓일 때도 어렵잖아요. 가열을 오래 해야 됩니다. 근데 워낙 많은 양의 열 에너지가 바다에 흡수되니까 이 거대한 바다의 바닷물도 수온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올라갔고 앞으로 점점 더 올라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에 전망되는 수온의 바다 표면, 해표면 수온의 분포를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연구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인 특성이 보여요. 그러니까 왼쪽은 1956년에서 2005년 대비 2050년, 2099년이 되면
그때 이제 평균적으로 해표면 수온이 얼마나 될지. 빨간색은 지금보다 많이 올라갔다는 거고 파란색은 온도가 내려갔다는 건데 빨간색이 많죠. 대부분이 빨갛습니다. 그러니까 수온이 많이 증가할 거다. 지금보다도 뭐 2도까지도 올라가고 뭐 이런다는 거예요. 특히 이 북극해 여기가 아주 시뻘겋죠. 북극해는 굉장히 빠르게 수온이 올라가는 곳이고 바다 표면에 우리나라 동해를 비롯해서 이쪽 동아시아 북태평양도 온도가 많이 올라가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 하얗게 돼 있거나 이런 데는 온도가 거의 안 올라가고 그런 곳들도 있고 뭐 다른 모델이나 다른 그룹에서 예측한 결과도 비슷해요. 북극해가 빠르게 올라가고 북태평양 이런 데도 좀 올라가고 이런 결과를 보입니다. 근데 북극해는 북극은 또 바다로 돼 있잖아요. 얼음이 얼어서 그 해빙 해양의 빙하 해빙으로 덮여 있긴 하지만 북극해는 바다란 말이죠. 근데 바다인데 북극은 왜 이렇게 빨리 온도가 올라가느냐? 북극해의 빠른 해표면 수온 상승의 원인이 뭐냐? 그거를 우리가 해빙, 빙하하고의 상호작용, 피드백 과정으로 우리가 설명합니다. 그래서 위성으로 우리가 관측을 나사 이거 인공위성으로 이렇게 보면은 1984년 왼쪽은 1984년, 오른쪽은 2016년인데 이 북극해 해빙이 완전히 다르죠. 84년하고 2016년이니까 과거 32년 동안 얼음이 많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북극에서. 이쪽은 다 사라졌잖아요. 그 북극해 해빙이 사라지면 해빙으로 덮여 있던 곳들이 바로 바다에 그냥 노출이 되니까 바다로 노출이 됐죠. 그러면 해빙은 원래 태양빛을 잘 반사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알베도가 커요. 그래서 90% 이상 반사되고 한 10% 정도 이렇게 흡수가 됐었는데 해빙으로 덮여 있을 때는. 근데 해빙이 다 녹아가지고 열리니까 그러니까 바로 바다에 그냥 막 흡수가 됩니다. 알베도가 작아져요. 90% 이상 흡수가 돼 버립니다. 그러면 태양 그 복사 에너지가 더 많이 흡수되니까 바닷물의 수온이 더 빨리 올라가죠. 그 바닷물의 수온이 올라가면 또 이 얼음을 녹이니까 해빙 면적이 더 줄어듭니다. 해빙 면적이 또 더 줄어들면 반사를 적게 시키니까 또 더 많이 흡수가 되고 더 많이 흡수되면 또 온도가 올라가고 온도 올라가면 해빙이 더 잘 녹고 더 잘 녹으면 해빙 면적이 줄어들고 반사가 더 안 되고 더 흡수가 많이 되고 계속 이게 반복되죠. 그러니까 이런 그 우리가 피드백이라 그러는데 점점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피드백이 작용합니다. 양의 피드백이라고 해요. 그 아이스 알베도 피드백이라고 그러는데 얼음하고 이 태양 반사 이 알베도 사이의 피드백이어서 그래서 북극해 해빙이 빠르게 감소하면서 북극해 수온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거는 이 아이스 알베도 피드백으로 설명을 합니다. 얼음하고 같이 관련된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럼 북극해 해빙이 사라지면 무슨 문제냐? 뭐 북극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우리는 중위도에 사는데 우리는 뭐 아무 문제 없겠지 하시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중위도에 사는 우리에게도 아주 심각한 영향을 준다. 대표적인 게 북극 한파라고 부르는 이런 거죠. 북극해가 빠르게 이렇게 녹다 보면은 온난화가 되면 북극하고 적도하고 온도차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제 중위도 상공에 우리 제트기류라고 아주 강한 바람이 불어가는데 이 제트기류가 약해집니다. 그 제트기류가 약해지면 이게 사행을 하면서 경로가 굽이쳐서 불어가게 돼요. 그러면은 이게 북쪽으로 올라간 것도 있고 남쪽으로 내려온 것도 있고 그런데 올라간 곳은 좀 따뜻해지겠지만 남쪽 영향을 받으니까 따뜻해지는데 이게 내려가는 곳은 북극 영향을 받으니까 북극의 한기가 막 중위도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위도에 겨울에 갑자기 이상한 한파가 오는 거죠. 그래서 뭐 지구 온난화인데 왜 더워야지 왜 춥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구 온난화라서 중위도에서 경험하지 않았던 극심한 추위도 경험할 수가 있다. 기상 이변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얼마 전에도 텍사스에서 뭐 30년 만에 겨울 폭풍이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게 이제 북극해가 빠르게 온난화되는 것하고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제트 기류가 사행하면서 북극 한파가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한파 때문에 뭐 500만 가구가 정전이 되고 2억 명한테 한파 경보를 내리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뭐 이거 북극 뭐 미국뿐만 아닙니다. 이게 텍사스보다 추운 그러니까 텍사스가 알래스카보다 추운 텍사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텍사스는 여기 남쪽에 있어서 원래 따뜻해야 되는데 북극 한파 영향을 받으니까 더 추워진 거죠. 알래스카보다도.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미국만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나라도 동아시아에도 한 번씩 북극 한파 영향 때문에 이상하게 추운 그런 겨울이 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연 재해라 그러잖아요. 그 한파 이런 것들 재해 이런 것들이 기후 변화하고 무관하지가 않다. 특히 북극해 온난화 같이 이렇게 해양에서의 변화하고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연 재해의 특성들이. 그래서 자연 재해를 뭐 여러 가지 자연 재해에 대해서 태풍부터 뭐
한파, 폭설, 지진 뭐 여러 가지 자연재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면 한도 끝도 없는데 뭐 그 제가 EBS라는 방송국에 가가지고 이런 자연재해에 대해서 강의를 따로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태풍부터 12개로 자연재해 하나하나에 대해서 강의를 해놓은 게 있는데 뭐 오늘은 짧은 시간 동안 이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태풍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태풍은 지금 위성에서 보면은 이렇게 가운데 구름이 좀 없는 눈이 있고 그 주변은 구름으로 막 덮여 있기 때문에 우주에서 보면은 구름밖에 안 보여요. 그 밑이 안 보이죠. 태풍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눈 있는 데는 구름이 없다는 게 이제 하강 기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맑고. 예. 근데 그 바로 눈 주위에는 상승 기류가 있어가지고 상승 기류가 있게 되면 구름이 만들어지고 막 비가 많이 옵니다. 구름 중에서도 이건 정란운이라 그러는데 아주 두꺼운 구름이 있어서 비를 많이 뿌려요. 그래서 폭우가 쏟아지죠. 태풍이 오게 되면. 예. 태풍이 이렇게 막 생기고 이 태풍 주변에는 이 눈을 중심으로 수렴하는 그 강풍이 붑니다. 바람이 태풍 그 중심 부근에는 아주 강한 바람이 불어요. 강풍이 불고 이게 이제 상공에서는 다시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이제 이런 그 태풍 시스템인데 이게 태풍이 열대 바다에서 만들어져요. 태풍이 만들어지는 것은 육상이 아닙니다. 태풍은 육상에서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무조건 바다에서 만들어지고 바다 중에서도 그 수온이 높은 아주 따뜻한 바다 거기서만 태풍이 만들어져요. 열대 바다죠. 그 열대 태평양, 열대 대서양, 열대 인도양 그 열대 바다에서 만들어진 다음에 왜냐하면 에너지원이 이 증발한 그 에너지가 응결할 때 생기는 그 잡열이기 때문에 열대 바다에서밖에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문제는 바다에서 만들어지지만 이게 이동을 하잖아요. 이동을 하다가 육상에 상륙을 할 때 이제 우리에게 강풍 피해, 호우 피해 이런 피해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육상에 한번 상륙을 하면 뭐 강풍 피해도 있고 호우 피해도 있고 비가 많이 오니까 막 홍수가 나고 산사태가 나고 예, 강풍 때문에 막 이런 구조물이 넘어가고 도로나 다리 이런 것들이 유실되고 피해를 많이 겪게 됐죠. 예. 그리고 바다에서는 이제 풍랑이 크게 일고 예, 폭풍, 해일 또 저기압이기 때문에 중심부가 기압이 낮아서 해수면을 들어 올립니다. 그러니까 저기압이 오니까 육상에 오게 되면 해일이 생기죠. 해수면이 막 넘치고 그죠? 용오름 현상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를 보는데 과거에 이제 우리 그 태풍 중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올 때 솔릭이라는 태풍 2018년 또 8월에 솔릭이라는 태풍이 동중국해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막 근접할 때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요거는 제가 차이나는 클래스라는 요거는 EBS가 아니고 JTBC인데 예, 거기 방송국에 가서 이런 그 강연할 때 요거 설명도 좀 했었는데요. 이 솔릭이 이렇게 한반도에 근접할 때 이게 너무 강해지고 있는 거예요. 태풍이 강해진다는 게 중심 부근의 풍속이 아주 세진다는 거거든요. 이게 상륙하면 피해가 어마어마할 것 같으니까 막 전국 휴교, 뭐 휴업 이런 국민청원도 있고 그래서 그때 솔릭 상륙하기 전에 전국 1,500개 학교 휴교, 임시 휴교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랬는데 이게 이제 상륙할 때 돼서는 갑자기 위력을 확 잃더니 아주 약한 상태에서 상륙했어요. 그래서 제주도나 이런 데 피해는 좀 있었지만 내륙에서는 피해가 거의 없었고 사실 굉장히 약했어요. 그래서 다행이긴 한데 예보가 좀 틀렸죠. 그 예보가 왜 틀렸나? 이게 과소 예보도 문제지만 과대 예보도 문제잖아요.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태풍이 얼마나 강해질지 약해질지 좀 더 잘 알아야 되는데 그게 왜 실패했나? 이제 저희 연구팀이 막 분석을 해보니까 제주도 남쪽에 여기 바닷물이 깊은데 아주 차가운 바닷물이 있어요. 표층은 여름철이라서 아주 따뜻한 바닷물이 덮고 있는데 깊은데 아주 차가운 바닷물이 있거든요. 근데 태풍이 와서 강풍이 부니까 이게 바닷물이 위아래에 있는 게 막 섞이면서 위에 따뜻한 바닷물이 있던 게 아래 차가운 물하고 섞이면서 차갑게 식은 거예요. 그 제주도 남쪽에서 차갑게 식은 바닷물이 표층에 있으니까 그 태풍이 오다가 따뜻한 바닷물이 계속 있어야 에너지를 얻고 점점 강해지는데 차가운 바닷물이 있으니까 에너지를 확 잃으면서 뺏겼어요. 에너지를 뺏기니까 약해진 거죠. 다행히 위력을 잃고 우리나라에 상륙했을 때는 큰 피해가 없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이 태풍이 강해질지 약해질지를 알려고 그래도 이 바다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자연재해를 우리가 아는데 바다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2018년엔 또 그렇게 지나갔는데 다행히 재작년에 2020년에는 이 강한 태풍이 연달아서 3개가 막 오고 이러더니 재산 피해가 1조 원이 또 넘어갔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태풍 피해를 예전에는 정말 피해가 아주 컸어요.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우리 태풍 피해 아주 컸는데 이 피해 규모가 아주 줄어들 수 있었던 게 인명 피해도 그렇고 재산 피해도 그렇고 많이 줄어들 수 있었던 거는 우리가 태풍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니까 자연재해 특성을 좀 더 잘 알고 그것에 대비할 수 있는 대비도를 높여가니까 피해 규모를 많이 줄일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2020년도에는 다시 태풍 피해가 커졌다는 거예요. 그럼 왜 커졌냐? 그 전하고 다른 태풍이 와서 그래요. 그 연달아서 세 개가 이렇게 막 오면서 이렇게 강한 태풍이 온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거랑 태풍 특성이 달라지는데 왜 달라지느냐? 그러니까 기후 위기 이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후 때문에 자연재해의 특성이 바뀌는 거예요. 아까 북극 한파만 생기는 게 아니고 한파 특성도 달라졌죠. 예, 그런데 이런 태풍 특성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연재해 특성이 기후 때문에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대비도를 높이려고 자꾸 과학적으로 더 알아가고 대비도를 높이지만 기후 변화가 또 빠르니까 태풍이 또 다른 특성의 태풍이 자연재해가 나타나니까 거기에 대비를 더 높이지 않으면 그 속도가 우리가 대비도를 높이는 속도가 기후 변화 속도보다 빨라야 되는 거죠. 자, 그럼 태풍 특성이 왜 달라지느냐? 일단 아까 바닷물 수온이 올라간다 그랬는데 열대 바다 여기 인도 태평양의 수온이 제일 높은 바다 웜풀이라고 불러요. 이 웜풀 해역이 과거는 위에 그림이고 아래에는 이제 최근인데 이 빨간색이 진할수록 수온이 올라간 겁니다. 이 웜풀 해역의 수온이 올라가고 또 웜풀 해역의 면적도 넓어졌어요. 그 이야기는 더 강력한, 더 위력적인 태풍을 만들 수 있는 열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태풍이 더 강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빈도는 더 줄어들 수도 있다고 그런 연구들이 있는데 강도는 점점 더 커진다. 이런 이제 우려들을 하는 겁니다. 위력적인 태풍이 더 앞으로는 많이 올 수 있다. 그런 이제 연구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후하고 무관한 게 아닙니다. 바닷물의 수온 바뀌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고, 자 지금 왼쪽은 홍수가 나서 막 이런 중국에서 재작년에 막 홍수 나서 막 수천 명 이재민 생기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너무 많이 와서도 문제고, 그다음 오른쪽은 이제 호주에서 비가 너무 안 오니까 가뭄이 심해지고 폭염이 되면서 건조하니까 막 산불이 나서 이 산불을 몇 달 동안 끄지를 못해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넓은 면적이 다 타버립니다. 막 야생동물도 다 멸종하고,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었어요. 산불 때문에도. 너무 비가 안 와서 문제죠. 또 반대로 비가 너무 많이 와도 문제고, 너무 안 와도 문제고. 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폭우가 되든, 비가 너무 안 와서 가뭄이 되고 폭염이 되든, 이런 이상기후, 기상이변, 이거 왜 생기느냐? 이 지구의 물순환이 바뀌어서 그래요. 지구의 물이 대부분 아까 바다에 있다 그랬는데 이게 막 증발해서 돌아다니다가 비도 오고 눈도 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일정한 게 아니에요. 바다에 따라서 이 비가 어디서 많이 오느냐 적게 오느냐 이런 게 막 바뀐다는 거예요. 이 적도 쪽에는 원래 상승 기류가 우세해서 구름이 많고, 고위도 쪽에도 좀 상승 기류가 있지만 중위도는 하강 기류가 우세해서 원래 맑고 건조한데 항상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때그때 바뀌는데 그 바뀌는 게 바다하고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평양에 원래 서쪽이 따뜻한데 이게 동쪽이 따뜻한 걸로 바뀌면 우리가 엘니뇨라고 불러요. 그 엘니뇨가 생기면 어떤 일이 되냐면 동쪽이 더 따뜻해지면서 이쪽에서 상승 기류가 우세하고 구름이 많고 비가 많이 와요. 그러니까 동쪽에 비가 많이 오니까 원래 사막이던 곳에 비가 오고, 비가 많이 오던 열대우림 인도네시아 같은 데는 비가 안 오고 건조하니까 산불 피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닷물의 수온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비가 오던 곳에 비가 안 오고, 비가 안 오던 곳에 비가 오고 막 이런 그 기상 이변들이 막 생기는 거죠. 인도양도 마찬가지고요. 인도양도 서쪽, 동쪽이 어느 쪽이 따뜻하냐에 따라 기후가 막 바뀌는 거예요. 그런 기상 이변들, 이런 것도 바다가 컨트롤하고 있고, 또 빙상. 아까 그 북극해는 바다에 있는 빙하, 그 해빙 이야기를 드렸는데, 우리 육상에 있는 빙상이라 그래요. 이 얼음 덩어리. 그린란드 빙상하고 남극 대륙 빙상. 지구상에 있는 얼음 대부분은 여기 두 군데에 있습니다. 그린란드와 남극. 근데 이것도 바닷물 때문에 이게 막 사라지고 있어요. 그 이제 위성으로 이런 것들을 계속 2002년부터 모니터 해왔는데 계속 관측해 보니까 그린란드하고 남극에서 얼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음이 많이 사라진 거, 두께가 많이 얇아진 곳들을 빨간색으로 진하게 표시한 건데 위쪽은 그린란드고 아래는 남극인데 그린란드 주변에 보시면은 얼음들이 다 얇아졌어요. 아주 진하게 돼 있잖아요. 많이 사라졌어요. 그 남극 주변도 이쪽 서쪽, 서남극을 중심으로 얼음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라지는 양이 그린란드에서 사라지는 양이 연간 2,810억 톤. 뭐 1톤도 어마어마한데 2,810억 톤이면은 1년에 도대체 얼만큼 얼음이 없어지는 거냐? 이것도 전 세계 인구를 뭐 예를 들면 77억 명으로 나눠 보면 1인당 36톤. 12달로 나누면 1인당 매달 3톤. 그러니까 3톤 트럭에 얼음 가득 싣고 그린란드에서 퍼다가 바다에다가 나르고 있다. 전 세계 인류 77억 명이 매달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얼음을 없애고 있는 거죠. 그린란드에서. 그뿐 아니라 남극에서도 빠르게 사라지는데 남극은 그린란드만큼 전체 이렇게 많이 없어지지는 않지만
절반 수준이지만 이 서남극이 굉장히 빠르게 얼음이 사라져요. 거의 진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그렇게 되다 보면 이 얼음들이 다 그린란드에서도 녹고 남극에서도 녹고 이게 합쳐지면 해수면을 올리겠죠. 이것도 위성으로 계속 관측한 건데 지구 평균 온도를 봤더니 여기 검정색처럼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지구 평균 해수면이 점점점 올라간다. 해수면 상승. 근데 요거를 이제 수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열 팽창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그거고, 그다음 아까 그린란드하고 남극 같은 데서 녹은 얼음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거, 그 융빙수, 그거 파란색으로 표시해서 빨간색, 파란색 두 가지 효과를 합친 게 보라색입니다. 그 보라색으로 관측되는 게 잘 설명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해수면 상승되고 있는 거 관측해 보니까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것들이 열 팽창 효과하고 융빙수, 남극 이런 그린란드 이런 데서 녹은 얼음 그 두 효과로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상승률, 상승 속도가 점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과거 1900년도부터 1930년도는 연간 0.6mm 속도로 올라갔는데 1930년부터 1992년이 되면 연간 1.4mm 비율로 올라가고 최근 그 이후에 위성으로 관측할 때는 연간 2.6mm, 연간 3.3mm. 그러니까 몇 배나 더 빠른 속도로 해수면 상승이 일어나고 있죠. 해수면 상승 속도 자체가 올라가고 있다. 다시 말해서 해수면 상승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 가속화되는 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절대 양 자체는 많이 안 올라갔지만 가속화된다는 거는 앞으로 얼만큼 올라갈지 모르잖아요. 엑셀레이터를 밟고 있는 상태니까. 엑셀레이터에서 발을 지금 안 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는 거죠, 이거는. 예. 그래서 미래에 얼만큼 올라갈지 전망을 해보면 2100년에 이 얼만큼 올라가겠다 과거에 전망했던 것보다 기존 전망치를 자꾸 수정해야 돼요. 가장 안 좋았던 시나리오보다도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2007년도 그 IPCC 4차 보고서 때 우리가 2100년이 되면 20cm에서 40cm, 0.2m에서 0.4m 올라갈 거라 그랬는데 지금 새로 전망을 하면 훨씬 더 올라간다는 겁니다. 0.6m에서 1.2m까지 1m 이상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시나리오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가 기후 모델로 예측하는 그 모델에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는 게 아니니까 모르는 기작들, 포함하지 않은 기작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나리오별로는 뭐 2m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후 변화 때문에 해수면이 앞으로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는데 문제는 그 기후 모델의 그 불확실성, 모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기작 중에는 이 바닷물이 남극 이 빙상 아래쪽에 들어가서 파고 들어가서 녹이는 이런 부분은 모델에 포함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효과까지 들어가면 해수면이 더 빨리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런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 서남극에 여기 스웨이츠 빙하라는 우리가 운명의 날 빙하라고 부릅니다. 이 스웨이츠 빙하라는 게 이쪽 서남극 전체 빙상을 바다로 이렇게 흘러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코르크 마개 같은 역할을 하는 빙하인데 그러니까 이게 무너지면은 코르크 마개가 뽑히니까 안에서 다 흘러나오는 거예요. 예, 그런 그 빙하인데 이 빙하 아래쪽으로 이렇게 따뜻한 바닷물이 파고 들어가면서 여기를 자꾸 녹여요. 녹이다 보면 이 위에 무게가 있으니까 이게 와장창 무너질 수 있잖아요. 금이 가고. 그래서 돌발적으로 붕괴가 될 수가 있다. 그런 이제 가능성은 좀 적지만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아주 큰일 난다. 왜냐하면 이게 다 무너지면 다 흘러나오고 그 안쪽에 있던 서남극 빙상이 코르크막에 뽑히니까 다 흘러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여기 가서 막 연구를 하고 이거 지금 알아내려고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런 해수면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뭐 평균 해수면 뭐 1m, 2m 올라가는 게 그렇게 큰 문제냐 이러실 수 있는데 이거 평균이라서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올라가면은 2050년만 돼도 지금 베트남 뭐 이런 상당 부분이 만조대에 잠길 수 있다 이런 연구가 나오고 있고 주요 대도시 중국 상하이나 인도 뭄바이, 태국 방콕, 베트남 호치민 이런 대도시들이 해수면 상승으로 2050년만 돼도 막 사라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해수면이 올라가면 평균 해수면이 이렇게 높아진 상태에서 태풍이 와도 과거에는 태풍이 오면 이쪽 해안가만 해일 피해가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대도시까지 그런 피해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닷속에서 벌어지는 일이 우리 기후,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상이변, 우리 사는 실생활에 있는 것하고 무관하지가 않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다를 과학적으로 좀 더 알아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해양과학, 해양학에서는 바닷속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자연 현상들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바닷속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들여다보면 뭐가 보이냐? 그게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바닷속을 들여다본다고 해서 눈으로는 잘 보이지도 않아요. 바닷속을 보는 방법은 뭐냐? 해양 관측이라 그러는데
바닷속을 우리가 들여다보려면 결국 바닷속에다가 여러 가지 장비를 집어넣고 해서 탐사를 해야 돼요. 근데 탐사를 하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챌린저 탐사라고 1872년부터 1876년, 그러니까 19세기 후반이죠. 19세기 후반이 돼서야 이제 바다는 본격적으로 이제 과학적인 좀 탐사를 하는 거예요. 범선을 타고 다니면서 3년 6개월 동안 항해하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얻습니다.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이런 데서 다니면서 3년 6개월 동안 많은 데이터를 얻어서 이제 바다를 더 이상 풍경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이제 탐구의 대상으로 생각해서 과학적으로 알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양과학의 역사가 굉장히 짧아요. 모든 자연과학 중에서 역사가 가장 짧은 게 해양과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적으로 탐사를 하면서 챌린저 탐사 시대에는 관측할 그 방법이 별로 많지가 않았는데 오늘날에는 연구선 자체도 첨단 연구선이고 여러 가지 연구선이 없어도 무인으로 이런 자동 해양 관측을 할 수 있는 이런 관측 플랫폼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다양한 해양 수중 로봇, 해양 로봇을 가지고 이제 바닷속을 막 탐사를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수만 개의 해양 관측 플랫폼에서 수억 개의 관측 데이터가 전 세계 바다에서 막 수집이 되는 중이에요. 오늘날에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바다를 이제 과학적으로 좀 이해해서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고, 뭐 다양한 해양 관측 그 네트워크들이 있는데 고정점에서 관측하는 이런 것도 있고, 시간 관계상 요거는 좀 제가 좀 생략을 하고요. 우리나라 주변에도 울릉도, 독도 사이에 저희가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 울릉 그 이어도 기지도 있고, 근데 이런 제자리에 멈춰 있는 관측 플랫폼도 있고, 이동하면서 이렇게 띄워놓으면은 돌아다니면서 위성으로 자기 자리를 이렇게 보내주면서 위치를 보내주면서 해류를 타고 돌아다니는 관측 네트워크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부력을 조절하면서 돌아다니는데 부력을 조절해서 가라앉았다가 또 부상했다가 다이빙했다가 부상했다가 하면서 돌아다니는 또 그런 관측 플랫폼들도 이것도 전 세계 바다에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 현장 관측들도 하고 또 결빙해역 남극 주변 이런 곳에는 쇠빙 연구선을 타고 가서 또 조사를 하고 여기도 얼음 아래에도 무인 해양 관측 플랫폼을 막 보내서 이런 현장 관측을 오늘날에는 다양하게 하고 있고요. 또 현장 관측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는 이제 인공위성으로 아주 높은 정지궤도 위성부터 아주 낮게 나르는 이제 저궤도 위성까지 다양한 위성에서 지구 표면을 들여다보면서 태풍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바다 표면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들도 다 원격 탐사라고 하는데 이런 관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보다 바다를 본격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이 많이 생겨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과학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관측한 것들을 통합해서 통합 관측망을 통해서 종합해서 이제 바닷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겠구나. 그럼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겠다. 기후 변화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겠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연구하고 있고요. 뭐 시간 관계상 이 해양 순환은 이 해류 동영상이 원래 있는데 그냥 이렇게만 보여드릴게요. 뭐 표층 해류도 있고 심층 해류도 있는데 전 세계 바닷물이 한 자리에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막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도 혈액 순환이 잘 돼야 건강하듯이 지구도 해양이 잘 순환이 돼야 건강하거든요. 그래서 혈액 순환 되듯이 지구에 바닷물이 순환하는데 이게 잘 안 되면 이 영화 투마로우에 나오는 것처럼 빙하기가 도래할 수도 있다. 이상한 악기상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바닷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해양과학자는 바닷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거는 과학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이든 정책적이든 어떤 해법을 찾으려면 특히 기술적인 해법을 찾을 때는 이 공학자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공학적으로 뭘 만들어내야 돼요. 세상에 없던 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기후 문제도 우리가 공학적으로 접근하려는 시도가 있어요. 뭐 우리 바다를 잘 알고 과학적으로 잘 이해해서 공학적으로 잘 활용한 대표적인 예가 우리 역사에 나오는 이순신 장군의 예인데 명량해전 당시에 이 조류가 아주 세게 흐르는 이 해협의 특성을 잘 알고 전장에 유리하게 활용을 해서 나라를 구했던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 지구에 있는 거대한 바다를 잘 알고 이걸 활용하면 지구를 구할 수 있다 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공학적인 여러 해법 중에 이 뭐 따뜻한 바닷물이 들어가서 얼음을 녹이니까 이걸 막아보자, 뭐 아니면 여기 들어가는 곳에 여기를 얼려보자, 뭐 이런 그 공학적인 접근을 아이디어들을 내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 공학적인 시도인데 그래서 기후공학, 지구공학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공학적인 시도는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제시합니다. 뭐 해양에다가 파이프를 설치하자, 뭐 이런 아이디어들도 내고 또
성층권에다가 이산화황을 뿌려보자 뭐 이런 아이디어들도 내는데 그거는 이제 예전에 화산이 폭발할 때 에어로졸 화산재가 성층권을 막 가리면서 태양 복사 에너지를 막으니까 지구 평균 온도가 좀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 심해지니까 인위적으로 그럼 성층권에다가 에어로졸을 뿌려보자 뭐 이런 아이디어도 내는데 이게 다 공학적인 아이디어잖아요. 근데 그런 공학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실제로 하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영화 설국열차에서 경고한 것처럼 이 부작용 때문에 지구 전체가 뭐 설국이 돼버린다거나 이런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지구 공학적인 접근은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된다. 지구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공학적인 접근을 하기 전에 항상 과학적으로 지구의 상태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공학적인 어떤 시도를 하게 되면 그 효과가 과학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이 지구 환경을 정밀하게 모니터링을 하면서 검토를 하면서 공학적인 처방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먼저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양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기후 위기를 대응할 때도 바다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바다를 먼저 과학적으로 잘 이해해야 이거를 그 다음에 활용을 하는 거지 바다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섣불리 활용하다가 인류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 때문에 지금 유엔에서도 작년부터 10년을 해양과학의 10년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2030년까지는 우리가 원하는 바다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과학을 하자.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제 힘을 합쳐서 바다를 그동안은 우리가 접근이 힘들었지만 이제는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졌으니 바다를 과학적으로 잘 이해해서 지금 이 기후에 여러 가지 우리 인류의 지구 환경 위기, 기후 위기 속에서 이 위기를 푸는 해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에서 출발해서 여러 가지 공학적인 해법, 정책적인 해법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